네, 일본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앞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이 일본의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일본 경제의 국제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그 상황부터 일단 먼저 점검을 해보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국제 신용 등급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우리보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부도 가능성도 우리보다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일본의 그 국수주의 움직임, 최근에 그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수주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고용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일본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국수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되면서 주요 교육국으로부터 많은 그 피소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에서 이 글로벌사의 은둔의 왕국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노다 정부를 더 어렵게 하다 보니까 예견됐습니다는 양정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었지만 일본의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돼 가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경기를 부양하겠다, 아까 양정화 정책에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속내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일본이 뭐 경기 부양책을 친다 그래서 일본이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그 경제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 양정화 정책을 추진한 데에는 다른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양정화 정책을 쳐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뜻이 개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일본이 지금 재정 적자가 국가 채무가 GDP의 22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일본이 그 가장 최후의 보류격에 해당되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상태에서 이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국과의 협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본의 그 수출 산업의 비중을 볼 때는 역시 주요 시장과의 협력 문제가 이렇게 잘 돼야 사실상 이렇게 수출이 잘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접국인 중국과의 어떤 협조 문제라든가 한국과의 협조 문제 이런 것인데 공교롭게도 우리와의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중국과는 여러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의 그 금융 협력 분야나 무역상의 협력도 깨트리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일제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일본이 이런 측면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는 일본 정부의 노다 정부가 이걸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지금 노다 정부도 사실상 이렇게 좀비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무능력한 상태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정화 정책 표현이 좀 다릅니다는 대체로 양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일본도 양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말씀대로 일본 경제가 어렵게 되는 데는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상 안전 통화의 저주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유럽 위기가 이렇게 진행되면 엔화가 강세되고요. 이러한 또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왔던 미국의 위기가 터졌을 때는 엔화가 강세가 되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주변국의 위기가 되면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리는 이런 그 국면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유럽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80 밑으로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양정화 정책, 이렇게 3차 양정화 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서부터 엔달러 환율은 더 떨어져서 77엔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내수장이 사실상 경기가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일본이 같은 경우는 계속된 경기 방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조상 보면은 고령화 빨리 진전되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령화가 무서운 점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양정화 정책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국민들이 레스폰스를 해야
그것이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정책을 포기한 것은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양적 완화 정책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보면 일본이 수출이 그나마 어느 정도는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신호, 시그널 경제인데요. 그 측면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노다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일본의 엔화 강세를 엔화 약세로 돌리기 위한 이런 규모의 자산 매입 정책. 이것은 이제 미국으로 얘기하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는 자산 매입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방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안전 통화의 저주, 일본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보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현재 새로운 환경에 도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경제 이론 가지고 현실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맞지 않는 이런 과거 이론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혼돈 시대다, 카오스 오브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상당 부분 앞으로 경제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환율 분야에서 안전통화의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용어는 UC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베그라는 사람이 주장해서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 안전통화 저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근데 사실 그 통화치라는 것은 경제 실상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일본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가 그 약세가 돼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은 90에서 95엔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기, 미국의 위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가 강세되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경제 안 좋으면 엔화가 약세돼야 수출이 돼서 경기가 살아나는데 자성적으로 살아나는데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실 엔화가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저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추가적으로 하락돼서 다시 이렇게 디프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감이 증대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양적 정책의 얘기 나왔을 때 주가의 무슨 유동성 랠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미국의 그 버냉키 회장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측면의 숨은 의도를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글로벌 환율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본으로서는 유럽 위기, 그다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엔화 강세가 돼서 그야말로 경제가 혼미백산이 되면 결국 글로벌이 헛져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환율 전쟁 차원에서 엔화 약세를 돌리기 위한 자산 매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이제 노다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경기가 전통적인 경기 부양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뭐 제로금리다. 그리고 재정 적자 부분은 국가 채무가 GDP의 225% 달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쪽 부분에 돈을 끌어서 경기를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끝에 궁여지책으로 제3의 정책 섹터를 들고 나온 것이 시청자 여러분 케인전의 밸런스 멀티플라이 이펙트 그 균형 재정 승수 요걸 1, 2니까 요거 가지고 이용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소비세 인상 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 저항에 굉장히 시달리면서 노다 정부의 지지도를 사실상 28% 밑으로 떨어질 만큼 좀비 상황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경기를 부양하는 큰 축이 정부 사이드와 중앙은행 사이드인데요. 지금 일본의 정부 사이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설령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해도 일본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다 내렸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일본이 내수시장 경기 회복이 금리가 되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고 돈을 풀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으니까 일본의 그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달리 수출 사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수출 사이드인데 3차 양적 완화 정책에서 달러 약세, 엔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여기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본의 자산 매입 정책은 일본의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의 의미, 미국의 의미보다는 글로벌 환율 전쟁에 맞대응하기 위한 엔화 약세권 차원에서의 이런 그 나온 정책이다. 그래서 작년 11월과
이렇게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양적 완화 정책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기 재정 위기 후보지가 유럽이 아니라 일본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유럽은 위기가 발생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일본이 차기 재정 위기로 이렇게 많이 꼽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재정 절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재정 절벽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예비적 차원에서 그 재정 절벽이 나온다면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둔화된다고 보다는 아주 상당 부분 경착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일본의 그 재정 상태가 가장 그 지금쯤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재정 국가 채무가 GDP 220%, 2015년은 250%까지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쌍둥이 이론에서 보면은 무역 수지 흑자가 받쳐줬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그 디폴트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재정 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거로 나옵니다는 일본이 계속된 엔고리에서 무역 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이게 다급해진 겁니다. 이번에 그 양적 완화 정책, 자산 매입 정책도 이게 다급해진 겁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의 국가 채무 문제가 국제사회에 등장한다는 얘기다. 부각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재정이 위기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무역 수지가 흑자가 깨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캐시플로우 어떻게 못 치느냐. 캐시플로우 못 맞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 부양보다는 엔화가 약세를 돌려서 수출 사이드에서 흑자가 되면 사실상 네. 무역 적자의 우려가 줄어들면서 재정 위기에 따른 차기 재정 후보지로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상당히 다급해진 상태에서 이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한국 정부도 굉장히 강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다룰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닙니다는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서 뭐 그랜드슬램 달성했다 이 자체는 반기는 거지만 사실 뭐든지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항상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당자가 잘 대응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안 좋습니다. 2.5%까지 떨어졌다 하는데 대외 시각이 좋아서 신용 등급이다 하니까 글로벌 자금이 풀려난 상태에서 이 자금이 한국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도 내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수출에서 받쳐줘야 되는데요. 원화가 어제 1100 이렇게 10원대로 아주 급락하는 원화절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좀 다소 좀 막아 주려면 정부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날 바로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금리를 동결하면 어떠냐 하면 금리를 인하해서 금리 차를 줄여줘야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원화 절상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화의 국제화 과제도 필요하긴 합니다는 하필 또 요때 얘기하니까 사실상 그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전통화의 저주가 한국에도 나오냐 하면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원화마저 강세가 되니까 사실 우리 수출이 어렵게 되고 경기가 추가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상향했다는 이점보다는 원화 강세에 따라서 경기가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책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네. 그때의 정책 당국자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이 좀 부족해서 사실상 원화가 강세되면 수출 기업이 의외로 타격을 많이 받는 이런 형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되거나 강등 경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일본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 전반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